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자, 모두 우리 사회 공정성,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들입니다. 각각의 내용과 계획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는 722분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콩으로도 김태현님, 성인혜님 감사드립니다. 3579번님.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항상 시작을 하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갑자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폐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변화된 배경은 무엇이고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은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7글자만 딱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0월 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당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나 예산에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들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폐지라고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자들이랑 9일 정도의 질문을 윤 후보에게 했는데요. 여성 공약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보여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글을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예. 한 4시간 정도, 한 4시간 반 정도 후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것을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성평등부 강화, 여성부 강화라는 글을 썼으니까 정의당 후보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밝힌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를 녹화한 것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닷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언론 표현을 찾아보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페미니스트 유튜브다 이렇게 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네. 언론과의 인터뷰나 출연을 그동안 좀 피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예. 출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17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인권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번에도 이 내용이 같은 선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 통합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만 가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 내부 문제로 굉장히 내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재 씨 영입 이후에도 내부에서 이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은 유지하지만 선대위에서 사퇴하면서 예. 별도의 행보를 하다가요. 지난 주중에 다시 두 사람이 의원총회에서 극적으로 어떤 화해를 원팀을 했다. 이루고 예. 화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공약이 이거라서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30 세대 일부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네. 예전에 냈던 안을 조금 더 강한 방향으로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성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성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이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론을 비롯하여 각 후보들의 변화되는 명칭
뭐 다 포함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여가부 존폐를 말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일단 윤 후보의 그 여가부 폐지 관련한 입장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홍보성이라든지 언론을 이용한 마케팅 측면에서는 꽤나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굉장히 이때까지는 윤 후보가 항상 말을 할 때 길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뭔가 설명을 할 때 길게 쓰다 보니까 뭐 실언 논란이나 이런 거에 많이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만 딱 내서 일단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밝혔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말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홍보는 일단 한번 흥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들어간 게 너무 없어요. 예. 그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윤 후보가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선대위 입장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뭐 다른 부를 개설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대변인의 입장도 윤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일단은 폐지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본부장이 그 윤 후보의 그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여가부를 아동이나 가족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별도의 부처에서 아주 폭넓게 대처하는 부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복지와 관련한 부분, 뭐 약자 관련 부분이나 네. 이런 것들은 문체부나 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예산도 지원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게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이니까 그럼 가장 정리된 겁니까? 지금까지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여가부는 폐지하지만 아예 여가부가 하던 일을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거나 기능을 좀 축소하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이게 나오게 된 목적이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2030 청년 예. 세대의 지지세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본 것만 해도 굉장히 크게 이탈을 해서 그렇죠. 뭐 1위, 2위가 아니라 3위로까지 윤 후보가 밀려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030 표심을 잡겠다. 그중에서도 약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대남을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슬로건을 건 것 같은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젠더 갈라치기 문제로 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우려는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수정 교수님이나 신지혜 씨 영입으로 인해서 뭔가 2030 여심을 또 포섭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와중에 남성은 기존에 지지를 하고 있었던 네. 이 양측을 모두 끌고 가려다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2030 남성들만 좀 포섭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여가부 폐지 뭐 완벽하게 뭘 폐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여성 정책이나 여성들의 인권이나 신장 보호를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없다면 이거는 자칫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이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를 영어로 쓰면은요. 네.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지 거기에 네. 우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자로는 여를 써요. 우리 네. 여성 할 때 여. 네. 근데 이거는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이 워낙 이 성평등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그렇게 출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각종 법률도 양성평등 관련법 이렇게 하지 그렇죠. 여성보호법 이렇게 잘 안 써요. 많이 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보호하고 남성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사실 좀 오인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성범죄 피해라든가 권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입는 피해가 더 컸으니까 관련 정책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자체가 남성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져왔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 뭐 남성들에게도 좋고 여성들에게도 좋고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손들어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던 전문가들이 정당 소속과 상관없이 우려를 내느냐. 네. 이게 내놓은 목적이 누가 봐도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남성들을 위해서도 보다 정책을 강화하자 이것이 아니라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청년들 특히 그중에서도 남성 청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음. 화풀이하는 식으로 여가부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케팅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심을 끄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상품을 팔 때도 그것이 증오나 혐오를 붙이기는 마케팅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 마케팅을 할 거면 좀 희망을 주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인 마케팅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논란이 있는 그렇죠. 것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정말 이끌어야 될 대통령 후보자가 될 자세인지는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 뭐 윤 후보의 폐지 주장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여가부에 대한 또 다른 후보들의 생각도 지금 이제 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여가부 예. 폐지 관련 입장에서는 마케팅 입장에서는 그 윤 후보가 좀 일정 정도 호응을 이끌어냈으니까 잘했다라고 보지만 그 표현이나 아니면 부가적인 설명이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폐지라고만 그렇죠. 하고 더 이상 지금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대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한쪽 편을 정치적 목적으로 들면 안 된다. 기성세대 내의 페미니즘은 타당성이 높은데 청년 세대 간에는 사실 페미니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 우회적으로 일방적으로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윤 후보의 주장을 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페미니즘 문제 그리고 그거를 기성세대와 현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식으로 앞으로 이거를 뭐 조화롭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다소는 소극적으로 하지만 모든 층을 좀 이렇게 갈라치기가 아니라 조금 더 화합하는 어우르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 발언을 좀 더 잘했다라고 보이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여가부의 기능 폐지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여가부 관련해서 이것을 성평등 가족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바꾸자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여요. 정확한 세부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하지만 좀 더 국민에게 말하는 메시지 전달 측면에 있어서는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라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네. 한다는 점에서 네. 이재명의 발언이 좀 더 나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죠. 네. 예전에 중소벤처 기업부를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그랬죠. 뭐 예전에 청을 구구로 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구로 하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네. 벤처라는 개념이 뭐 희박하고 뭐 그런 시기에는 이런 부서가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이끈 핵심이니까요. 네. 또 부서를 만들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성가족부 지금 폐지론이 정말 우리가 어떤 뭐 남성들을 위한 평등 정책도 만들어내고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네.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했던 뭐 페미니즘 관련 발언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 했던 발언이 과연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데에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검토가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속상한 것이 그리고 어떤 여성 정책에 대해서 주장했던 인물들을 국민의힘에서 영입하거나 선대위에서 영입한 것은 그런 정책을 그럼 우리도 검토해보겠다는 신호였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무슨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보면서 이게 표를 얻으려고 일부 인사들을 좀 소모적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맞물려서 자꾸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 대선 TV 토론이나 이런 토론에서 조금 더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제가 유심히 본 대목이 있는데 증오나 혐오에 편승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이건 뭐 이재명 후보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외치는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한마디만 더 더 말씀을 하시죠. 드리면 예. 저희가 지금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게 대선의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여가부가 지금 뭐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못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폐지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뭐 폐지하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남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여가부 폐지가 하나의 또 카드로 쓰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죠. 그에 대응에
맞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을 위한 정책이 이런 것들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양쪽을 다 같이 끌고 가야지 이건 뭐 한쪽 손만 끌고 가겠다라는 그렇죠. 뉘앙스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이거 사실은 이 여성가족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양성평등 정책들은 대대로 진보 정당들이 당의 성격상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어느 당이 내놨건 주목을 못 받고 이렇게 부처 폐지라는 단편적인 걸로 자꾸 논쟁을 하게 되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예를 들면은 그 암 예방 관련해서 예, 우리가 예. 뭐 백신 남녀 청소년 접종하는 네, 문제,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부분 공약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다 인지를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7자 올렸다 이런 게 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보강을 해서 앞으로 2달 정도 남은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이걸 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각 당과 후보도 좀 노력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약이 계속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대선 후보들에게 보이고 있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좀 사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약 관련된 부분들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성소수자 부부가 지금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송 내용은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먼저 조으론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좀 살펴보죠. 네,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이고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소수자인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네. 했습니다. 이제 원고는 이제 소송욱 씨였어요. 소송욱 씨는 이제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고요. 네. 이 두 분은 이제 동성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김 씨는 소 씨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인 자신의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해서 뭐 남성이 일을 하는 경우에 남성이 직장 가입자로 그렇죠.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여성을 피부양자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네. 여성이 일을 하면서 남성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그렇죠. 올린다거나 하면은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었는데 이분들도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은 해 10월 소 씨는 김 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보험료를 이제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소 씨는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작년 2월에 행정소송을 냈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일단 드리면 배우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제 혼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이나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사실혼을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성의 혼인에 대해서 이 사실혼을 법적으로 아직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혼인제도라는 것이 예. 사회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해석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정리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배우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부양 자격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번 판결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 이렇지 남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럼 그런 분들도 다 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지 이 재판부가 사실혼 관계 범위를 좀 좁게 해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입법부에 밀었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어떻게 이번 판결을 보시는지요? 제가 좀 더 법적으로만 설명을 좀 더 네. 해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는 법률 혼만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혼인 신고가 된 부부만 이제 법적으로 상속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인정을 하는데 이런 보장 영역, 사회보장 영역에서요.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사실혼까지도 인정을 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여태까지는.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실혼이란 게 이때까지는 남녀 사이에서의 사실혼을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신 이분들은 이제 남녀뿐만이 아니라 남남이나 여여와 같은 동성 커플도 네.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지금 안된 법원에서는 거죠. 그것이 안 된 거죠.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재판부의 말 중에서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족 형태가 워낙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뭐 사유리 씨처럼 그런 사례 공개적으로 그렇죠. 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사실혼이면서 뭐 이성 간의 결합이 더 많지만은 이런 동성처럼 공개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입법부 역할이 점점 중요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개정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당연한데 다만 이 변호인도 좀 그런 아쉬움을 나타냈잖아요. 국회 입법에 앞서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권리 확장을 해온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재판부도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참고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미국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같이 저녁 만찬을 하자고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뉴스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게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한 부분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법관들이 더 이런 문제에 예민하게 인권적인 문제 그리고 예. 제도 못지않게 제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은 변호사. 일단 뭐 동성 부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첫 판례가 이것이 아니고 예전에 2016년에도 그 혼인 신고서를 동성 부부가 제출을 하니까 예. 그걸 구청에서 불수리 처분을 해서 그것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법원의 판단은 이번 것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혼인이라는 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라라고 그때도 그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개선이 됐어야 지금 되는 5년, 거군요. 6년이 지난 상황에서 입법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똑같은 판례가 나온 것을 보면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충분히 이제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016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렸었음에 그렇죠. 또 불구하고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노력이나 어떤 그런 정책 제안 이런 것 없이 또 한 번 그냥 그 예전의 판단을 확인하는 이런 결론이 나온 거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지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혼인으로 만 본다. 그러니까 네.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보장적인 측면 있잖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생존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관계가 있는 있으니까.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이거를 좀 더 넓혀주는 그런 쪽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보완을 되지 해줄 수 않을지 있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네요. 같은 실수나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조은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